손이 떨렸다. 내 눈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은행에 전화해 남편의 카드를 도난 카드로 신고했다. 그리고 편안히 앉아 드라마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5분 후 그가 결제를 하려 할 때 남편은 죽을 듯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 신한은행 VIP 라운지.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도자기 찻잔과 부딪히는 섬세한 스푼 소리뿐이었다. 이 공간은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도는 시원한 곳으로 아래층의 일반 고객들로 붐비는 혼잡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지은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눈에 띄는 보석은 없었고 왼쪽 손목에 작은 가죽, 스트랩 시계 하나만 차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계가 국산 중형차 한 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앞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한은행 지점장인 박 부장님이 두꺼운 남색 파일을 내밀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지은 사모님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을 사모님 개인 계좌로 이전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지시하신 대로 작고하신 회장님의 유산은 강민준 대표님이 관리하는 회사 운영 계좌가 아닌 사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버지가 남기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편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요즘 민준 씨가 맡고 있는 부동산 사업이 좀 불안정해서요. 혹시라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대비책이 있어야 하니까요. 박 부장님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의 가족을 수십 년 동안 알아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어떻게 맨손으로 사업 제국을 일구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운영을 맡고 있는 지은의 남편, 강민준에 대한 소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매우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사모님. 은행가로서 저는 항상 분산 투자를 권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박 부장님은 딱딱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씀이에요, 부장님. 아, 그리고 한도가 통합된 VVIP 블랙카드 말인데요. 결제 알림은 제 핸드폰으로만 오도록 설정해 주세요. 민준 씨가 알림 같은 걸 잘 챙기지 않아서요. 청구서를 놓칠까봐 걱정되네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사모님.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 알림은 실시간으로 사모님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전송될 겁니다. 강 대표님은 추가 카드를 계속 사용하시지만 주 계좌 명의자인 사모님께서 모든 승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은은 식어가던 캐모마일 티를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남편 모르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동자산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일주일 전부터 아내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본능이 그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장님.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서요.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로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박 부장님이 서둘러 일어나며 재킷을 정돈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쇼핑몰로 바로 연결되는 옆문으로 나갈게요.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 선물 좀 보려고요. 그리고 차는 발렛 파킹에 맡겨둬서 쇼핑 끝나고 기사님께 전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사모님. 강 대표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지은은 고개만 까딱했다. 그녀는 그 차가운 방을 나와 은행 건물과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몰 중 하나를 잇는 연결 통로로 향했다. 그녀의 힐이 대리석 바닥을 규칙적인 리듬으로 두드렸다. 또각, 또각. 오늘 그녀는 승리한 기분이었다. 자산은 안전하고 미래도 안전했다. 민준이 야심찬 프로젝트들로 바쁠지는 몰라도 진짜 금고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지은이었다. 그녀는 쇼핑몰을 잠시 둘러볼 생각에 들떴다. 어쩌면 순금을 조금 더 사서 모아두거나 새로운 가방을 구경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쇼핑몰에 들르기로 한 그 단순한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줄은. 운명은 은행과 쇼핑의 세계를 가르는 자동 유리문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몰 안의 공기는 달랐다. 더 활기차고 더 시끄러웠으며 값비싼 향수, 갓 내린 커피, 그리고 중앙 냉방 시스템의 시원한 공기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지은은 핸드백을 고쳐 쥐었다. 그녀는 1층에 늘어선 명품 부티크들을 지나쳐 여유롭게 걸었다.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들을 눈으로 훑었다. 원래는 순금을 사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발걸음은 쇼핑몰 왼쪽 구역의 하이엔드 주얼리 매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상류층 사모님들이 단골로 드나드는 유명 보석 가게들이 즐비했다. 어머님께 드릴 간단한 목걸이를 사는 것도 괜찮겠네. 지은은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오랜 단골 중 하나인 로얄 주얼 매장으로 다가갔다. 그 매장은 넓은 통유리 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안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었다. 지은은 막 안으로 들어가려 행했다. 그녀의 손이 두꺼운 유리문을 밀려고 뻗어지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움직임이 허공에서 멈췄다.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심장이 1초간 멈췄다가 고통스러울 정도의 속도로 머리로 피를 펌프질하기 시작했다. 저 안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반지 진열장 바로 앞에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저 슬림핏 하늘색 셔츠. 지난달 지은이 사준 것이었다. 왼쪽 손목에 크로노그래프 시계. 2년 전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다. 포마드를 살짝 바른 단정한 머리 스타일. 그건 그녀의 남편, 강민준의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왼쪽 팔에는 젊은 여자가 애교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원피스는 그녀의 늘씬한 다리를 뽐냈고 하이힐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요즘 젊은이들 특유의 물광 메이크업을 한 얼굴은 예뻤다.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리가 젤리처럼 풀렸다. 그녀는 민준이 웃는 것을 보았다. 활짝 웃는 모습, 집에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그 여자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고는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인 것처럼. 그리고 공공장소가 아닌 것처럼. 저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지난달 민준의 회사 회식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다. 새로운 비서거나 인턴 사원이었던가. 지은은 유나라는 이름을 희미하게 떠올렸다. 민준이 민첩하고 믿을 만한 직원이라고 칭찬했던.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믿을 만한 것이었다. 지은은 그 여자 최유나가 진열장 안의 보석 세트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물방울 모양 펜던트 주위를 작은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는 목걸이와 그에 어울리는 귀걸이 세트였다. 지은은 그 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가격이 억대를 호가하는 신상 컬렉션이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나의 등을 쓰다듬고는 점원에게 그 보석을 꺼내달라고 손짓했다.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보이지 않는 손이 패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여보, 지은의 목소리가 메었다.
집에서 민주는 항상 사업이 어렵다고 불평했다. 여보, 당분간은 아껴 쓰자. 프로젝트가 막혔어. 클라이언트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지은이 휴가를 가자거나 집을 리모델링 하자고 할 때마다 민주는 그렇게 말했다. 이해심 많은 아내로서 지은은 항상 그의 말을 따랐다. 심지어 민준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개인 비상금으로 일부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사업이 어렵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스튜디오 오피스텔 한 채 값의 보석을 사주려 하고 있었다. 충격이 가시고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다. 떨리던 지은의 손이 이제는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초승달 모양의 자국을 남겼다. 지금 당장 들어갈 수도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민준의 뺨을 때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될 만한 난장판을 만들 수도 있었다. 속이 시원할 것이다. 아주. 하지만 지은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동산 재벌의 외동딸이었다. 적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울고 소리치는 것은 그녀를 비참하게 보이게 할 뿐이다. 그건 민준에게 변명할 거리를 주거나 심지어 그녀를 탓할 이유를 만들어줄 뿐이다. 안 돼.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모자이크 거울로 덮인 커다란 기둥 뒤에 숨었다. 매장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을 엿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지은은 기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불장난을 하고 싶어. 여보? 그녀가 차갑게 속삭였다. 좋아. 내가 휘발유를 부어줄게. 기둥 뒤에서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5년 전 제주도 신혼여행 때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다. 사진 속 민준의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가짜처럼 보였다. 이제는 안정된 손가락으로 지은은 통화 목록에서 연락처를 찾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건 아마추어 같은 짓이다. 그녀는 박 부장님, 은행 지점장의 이름을 눌렀다. 연결음이 들렸다. 뚜뚜, 네 사모님, 놓고 가신 거라도 있으십니까? 박 부장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재빠르게 들려왔다. 지은이 방금 전 그의 사무실을 나섰기에 그는 분명 놀랐을 것이다.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헛기침을 했다. 침착하고 약간 당황했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 연기가 시작되었다. 부장님, 방해해서 죄송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긴급한 일이에요. 지은이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아까 이채건에 문제가 있었나요? 박 부장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은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말을 잠시 끊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보석가게 안 유나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는 민준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신이 나서 웃으며 점원이 들고 있는 작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었다. 지은은 유창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주 논리적인 거짓말이었다. 그 지갑 안에 제주 계좌와 연결된 블랙카드가 들어있어요. 아시죠, 부장님? 그 카드는 한도가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찬도는 어이쿠, 위험하군요, 사모님. 그런 등급의 카드가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몇 분 만에 거액이 결제될 수 있습니다. 박 부장님이 다급하게 말했다. 네, 바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부장님. 그 도둑이 대담하게 명품 매장에서 바로 카드를 사용해 현금화를 시도할까봐 두려워요. 지금 바로 정지시키겠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부장님. 지은이 재빨리 말을 막았다. 그냥 일반 정지만 하지 말아주세요. 카드를 도난 사기 시도로 상태를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5분 안에 누군가 그 카드를 긁으려고 하면 단말기가 도난 카드 보안 코드로 결제를 거부하도록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그 실패한 거래 위치를 저에게 알림으로 보내주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분실 신고된 우선 등급 카드에 대해서는 저희 SOP가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중앙 시스템에 입력하겠습니다. 카드 상태 분실, 도난, 영구 정지. 모든 가맹점 네트워크에 활성화되는데 약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부장님. 확인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처리 중입니다. 딸깍 완료되었습니다. 강민준 대표님 명의의 끝자리 4588 카드. 지금 이 시간부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이후 거래 시도는 자동으로 거절되며 불법 거래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민준 씨에게는 다음 주에 재발급 신청하라고 할게요. 조심성 좀 배우게 해야죠. 지은은 남편의 부주의를 꾸짖는 아내인 척하는 말투로 말했다. 천만에요, 사모님. 사모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렸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소름 끼치는 비웃음을 만들었다. 덫은 놓아졌다. 민주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마법의 카드를 쥐고 있었다. 그 카드의 대금은 항상 지은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 배당금으로 매달 깨끗하게 결제되었다. 민주는 자신이 누리는 사치, 운전하는 차, 자랑하는 사회적 지위가 모두 지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자주 잊거나 잊은 척했다. 지은이 없었다면 민주는 억대의 다이아몬드를 사줄 능력은커녕 평범한 월급을 받는 운영부장에 불과했다. 내 자존심의 마지막 5분을 즐겨봐, 여보. 지은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13시 15분. 이제 전략적인 자리를 찾아야 할 시간이다. 로얄 주얼 매장 바로 맞은편에는 더 뷰 카페라는 오픈 스페이스 컨셉의 카페가 있었다. 이 카페는 1층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 쇼핑몰의 주통로와 보석 가게 입구를 완벽하게 조망할 수 있었다. 지은은 카페로 들어갔다. 그녀는 유리 난간 옆 구석 자리를 골랐다. 이곳에서 그녀는 마치 검투사 쇼를 관람할 준비가 된 VIP석의 관객 같았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메뉴판을 건네는 친절한 직원이 물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하고요. 그리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지은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건너편 가게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지은의 기억은 오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침 7시, 아침 식사 때 민주는 서둘러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거야, 여보.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또 야근이야? 지은이 그때 물었다. 응, 부산에서 온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있어. 새로운 아파트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해. 아마 밤늦게까지 할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지은은 점심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민주는 클라이언트와 밖에서 식사할 거라며 거절했다. 부산에서 온 클라이언트라. 알고 보니 그 클라이언트는 지금 진열장의 반지를 가리키며 애교스럽게 웃고 있는 미니스커트 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지은의 주문이 나왔다. 차갑고 진한 아메리카노. 지은은 천천히 커피를 저었다. 빨대가 얼음과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건너편에서는 장면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나는 선택을 마친 듯 보였다. 지은은 가게 점원이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하고 민준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준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격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재벌 2세 같은 태도였다. 참 거만하네. 여보,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유나는 작게 박수를 치며 민준의 팔을 꼭 껴안았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고 값비싼 선물을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유나는 분명 우월감에 빠져
집에 있는 본처보다 자신이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있을 터였다. 그때 민준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검은색 가죽 지갑. 그것도 지은이 선물한 것이었다. 그 지갑에서 그는 우아한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VVIP 블랙카드. 2분 전에 이미 은행 시스템에서 도난 카드 상태가 된 바로 그 카드였다. 지은은 씁쓸한 커피를 들이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무뎌지고 대신 가학적인 호기심이 생겨났다. 지은은 민준의 부자 가면이 강제로 벗겨지는 순간에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지은은 민준이 자신감 넘치는 동작으로 카드를 계산원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 계산원은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들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계산대에 단말기로 걸어갔다. 하나 지은은 마음속으로 셌다. 둘, 셋. 쇼는 시작되었다. 가게 안에서 민주는 여전히 유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거 끝나고 위층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저녁 먹자, 자기야. 민준이 속삭였다. 보석 세트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들어, 오빠. 고마워. 오빠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 집에 있는 그 답답한 아내랑은 다르게. 유나는 꾸며낸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주는 작게 웃었다. 쉿. 여기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계산대에서 직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했다. 그는 거래 금액 1억 2,500만 원을 입력했다.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단말기의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빡이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귀에 거슬리는 긴 삐 소리가 울렸다. 단말기의 작은 화면에는 승인 거절, 카드사의 문해라는 문구가 떴다. 계산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다시 한 번 카드를 긁었다. 신호 불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정을 반복했다. 삐, 승인 거절, 카드 회수 리테인 칼는 은행의 심각한 지시였다. 이는 계산원이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고객에게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경험 많은 중년의 계산원은 즉시 민준을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방금 전의 존경심은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그는 문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손님. 계산원이 약간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거절? 무슨 말이에요? 그 카드 한도 무제한인데. 한도 초과일 리가 없어요. 한도 초과가 아닙니다, 손님. 승인 거절 사유가 도난 카드로 뜹니다. 뭐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제 카드예요. 이름 보세요. 강민준. 다시 해봐요.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손님.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절차에 따라 죄송하지만 카드는 저희가 보관해야 합니다. 계산원은 민준의 손이 닿지 않도록 카드를 멀리했다. 내 카드 돌려줘요. 민준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옆에 서 있던 유나는 혼란스럽고 창피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가 맞냈어? 아니야. 이건 분명 은행 시스템 오류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른 체크카드의 잔액은 점심 식사 값 정도이지 다이아몬드를 살 정도는 아니었다. 그의 모든 주요 금융 접근권은 바로 그 카드. 지은의 계좌에서 자금이 나오는 그 카드에 있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손님? 이 미친 사람이 내 카드를 뺏으려고 해요. 민준이 소리쳤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만약 본인이 맞으시다면 지금 바로 카드사에 연락하십시오. 매장 매니저가 뒷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은 거래를 진행할 수 없으며 사기 혐의가 있어 쇼핑몰 보안팀을 호출해야 합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가게 밖에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건너편 더 뷰 카페에서 지은은 치즈케이크를 자르며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여보, 이제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너한테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 앱을 열려고 했다. 실패.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겼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덫에 걸렸다.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불을 과시하려다.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었다. 유나는 이미 창피해서 다른 진열장을 보는 척하며 슬금슬금 멀어지고 있었다. 젠장. 민준이 욕을 뱉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해야만 했다. 5분 전에 그가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카페 테이블 위에 있던 지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내 사랑 여보라는 이름이 떴다. 지은은 벨소리가 3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꾸며낸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클라이언트랑 미팅 중이라며. 지은아.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끊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좀 도와줘. 내 신용카드가 안 돼. 네가 정지시킨 거야. 지은은 놀란 척 연기했다. 뭐, 여보, 지갑 소매치기 당한 거 아니었어? 응? 무슨 소매치기? 나 지금 가게에 있어. 아까 클라이언트 부탁으로 뭐 좀 사려고. 박 부장님이 나한테 전화했었어. 여보. 지은이 재빨리 말을 끊으며 사실을 뒤집었다. 보석 가게에서 수억 원대의 의심스러운 거래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은행 시스템이 당신의 평소 소비 패턴이 아니라고 감지했대. 그래서 당신 카드가 도난당한 줄 알고 자동으로 정지시켰다는 거야. 나도 너무 놀라서 당신 지갑 진짜 잃어버린 줄 알고 안전을 위해서 정지에 동의했지. 하느님 맙소사. 지은아, 민주는 좌절하며 신음했다. 그거 나야. 내가 쇼핑하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당장 정지 풀어줘. 나 지금 사람들한테 다 보여서 너무 창피해. 아, 당신이었어? 지은은 쓴웃음을 참았다. 아파트 프로젝트 미팅한다면서. 왜 보석 가게에 있어? 1억이 넘는 뭘 사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투자 목적이야, 여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지금 정지부터 풀어줘. 보안 요원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 안 돼, 여보. 지은이 여유롭게 대답했다. 이미 도난 상태로 등록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풀 수 있어. 잠깐만, 당신 지금 어디야? 어느 보석 가게? 더현대 서울. 로얄 주얼. 민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어머나, 마침 나도 같은 쇼핑몰에 있는데 엄마 선물 사러 왔거든.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안 돼. 민준이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만약 지은이 와서 유나를 본다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왜 안 돼? 내가 거기로 가면 매니저한테 내 남편이라고 설명하고 내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 보안 요원한테 끌려가고 싶어. 지은이 부드럽게 협박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유나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손짓으로 유나에게 가라고 신호했다. 이미 창피할 대로 창피해진 유나는 즉시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민준을 바보처럼 홀로 남겨두고 유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민준은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이리 와.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거기서 기다려. 5분 안에 도착할게. 지은이 말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남은 커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그녀는 일어나 블라우스를 정돈하고 완벽하게 걱정하는 아내의 표정을 지었다. 자, 지은아, 이제 연기할 시간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카페를 나와 사자굴로 향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하기 위해 민주는 지은이 와서 결제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지은의 등장은 진정한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은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대조적인 태도로 로얄 주얼 매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걸었고 얼굴에는 적절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임을 누구에게나 확신시킬 만큼 충분했다. 계산대 근처에서 민주는 잿빛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비싼 셔츠 소매 부분이 아마도 초조함에 스스로 쥐어짰기 때문에 약간 구겨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매장 매니저와 쇼핑몰 보안 요원이 마치 민준이 언제라도 도망칠 것처럼 경계태세로 서 있었다. 민준 씨, 지은이 불렀다.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너무나 명백했다. 마치 하늘에서 구원 천사를 본 것 같았다. 지은은 다가가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는 민준의 팔 근육이 긴장하고 피부가 식은땀으로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눈빛으로 매장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 씨의 아내 서지은입니다. 그녀는 신분증과 자신의 플래티넘 체크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아까 전화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도용 혐의 때문에 은행과 약간의 소통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매니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다. 그는 지은을 오랜 VIP 고객으로 알아봤다. 아,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단말기가 도난 코드로 카드를 거부해서 표준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맡은 일을 하셨을 뿐이겠죠. 지은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짓고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어? 지갑은 괜찮아. 응, 괜찮아, 여보. 그냥 신용카드만 오류가 났어. 민준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그럼 내가 결제할게. 도대체 뭘 사려고 이렇게 소동을 피운 거야? 지은은 비어있는 진열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민준과 유나가 골랐던 보석 세트는 이미 점원이 다시 치운 후였다. 민준은 침을 삼켰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그 보석이 유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유나는 이미 10분 전에 연문으로 도망쳤다. 그게 민주는 더듬거리며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사실은 당신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려고 했어, 지은아. 다음 주가 우리 7주년 결혼 기념일이잖아. 당신이 좋아할 만한 다이아몬드 세트를 사주려고 했지. 지은은 비웃음을 참았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 정말 어설픈 거짓말쟁이였다. 어머나, 여보. 지은은 감동받은 척 손으로 입을 가렸다. 기억하고 있었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내가 괜히 카드를 정지시켜서 미안해지네. 미안해, 여보. 아니야, 괜찮아.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데 뭐.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의 거짓말이 성공했다고 느끼자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살까? 지은은 매장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아까 제 남편이 골랐던 상품 다시 꺼내주시겠어요? 점원은 망설이며 물방울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다시 꺼냈다. 지은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디자인이 너무 젊고 화려했다. 우아하고 미니멀한 것을 선호하는 지은의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유나의 취향이었다. 정말 예쁘다, 여보. 하지만 지은은 펜던트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나한테는 좀 너무 화려한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심플한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가격도 1억 2천, 500만 원이나 하잖아.
아까워, 여보. 그 돈이면 지금 막혀 있는 당신 프로젝트에 보태는 게 낫겠어. 그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찔렀다. 지은은 방금 거만하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누가 돈을 가졌고 누가 돈이 필요한지를 상기시켰다. 아, 그래. 민준은 실망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유나에게 주지 못한 물건에 대해 자신의 돈이나 지은의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다른 거 찾아보자.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응. 내가 당신 여기서 창피하게 만든 거 미안하니까 저녁에 특별 요리 해줄게. 지은이 민준의 팔짱을 끼며 제안했다. 그들은 가게를 나섰다. 민준은 자신이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느꼈다. 그는 지은의 팔짱이 애정의 표시가 아니라 죄수를 감방으로 데려가는 교도관의 소나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민준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핑계로 직접 운전했다. 고급 SUV의 실내는 침묵에 잠겼다. 아까 클라이언트랑 미팅도 이 쇼핑몰에서 했어? 지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응, 아래층 스타벅스에서. 미팅 끝나고 심심해서 위층 보석 가게 구경하러 올라왔어. 민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너무 빨랐다. 아, 클라이언트는 남자였어. 여자였어. 남자. 아, 박 이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오신 분이야. 민주는 또 거짓말을 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딜이 잘 성사돼야 할 텐데. 그래야 당신도 회사 현금 흐름 걱정 좀 덜지. 응, 기도해줘. 민주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는 매우 피곤했다. 이 연극은 그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켰다. 한편 그의 옆에서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게. 부산에서 온 박 이사님이라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여보. 그 가상의 이름 내가 기억해둘게. 그날 밤 새벽 1시. 지중해 스타일의 대저택은 고요했다. 뒤뜰 정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안방에서 민주는 입을 살짝 벌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쇼핑몰에서의 사건 이후 정신적 피로 때문일 것이다.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민준을 깨우지 않기 위해 침실등을 켜지 않았다.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그녀는 아래층 서재로 향했다. 이 서재는 지은의 가족, 사업 고객, 데이터 기밀 유지를 이유로 지은의 허락 없이는 민준이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은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심각한 얼굴을 비췄다. 방금 전 남편을 위해 속꼬리곰탕을 끓여주던 상냥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있는 것은 이사 서지은, 집행자 서지은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에서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었다. 서지은, 김 과장님, 데이터 받았나요? 김 과장, 회계감사. 네, 이사님. 방금 보안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부가 엉망입니다. 너무 조잡하게 처리했더군요. 지은은 이메일을 열었다. 김 과장은 지은이 일주일 전 민준의 잦은 야근과 부풀려진 회사 지출에 처음 의심을 품었을 때 비밀리에 고용한 독립적인 회계 감사인이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김 과장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엑셀표의 숫자열이 나타났다. 민준이 이끄는 자회사 민준건설의 현금 흐름 보고서였다. 1월 2일 운영비 클라이언트 접대비 5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1월 10일 부산 출장비 500만 원. 지은은 민준이 그날 부산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월 15일 사무실 자산 전자기기 구매 500만 원.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물건은 없었다. 1월 22일 제3자 계좌 이체 컨설턴트 비용 최유나 0만 원. 지은의 눈은 그 이름 최유나에 꽂혔다. 그래, 풀네임이 최유나였구나. 지은은 옆 화면의 검색 엔진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가 바로 나타났다. 비공개되지 않은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다. 지은은 그녀의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1.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유나. 사진 2. 새로운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유나. 날짜 1월 15일. 캡션. 나를 위한 선물. 아니, 그가 준 선물. 지은은 사진 날짜와 회사 재무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지출 날짜를 맞춰보았다. 100% 일치했다. 민주는 회사 돈, 지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 여자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저 가방, 저녁 식사, 어쩌면 유나가 사는 오피스텔까지. 모든 것이 지은 아버지의 피땀으로 지불된 것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들끓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질투심은 오늘 오후 보석 가게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 남은 것은 혐오감이었다. 민주는 단순히 사랑을 배신한 자가 아니라 도둑이었다. 그는 자신을 먹여 살리는 손을 물었다. 지은은 다시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지은 이체 증빙 서류 원본이 필요해요. 최윤아의 완전한 계좌 거래 내역서도요. 가능할까요? 김 과장 회계감사 은행이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송금인 계좌, 즉 강 대표님 계좌의 이체 내역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하드카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지은 사무실에서는 만나지 마세요. 김 과장. 회계감사. 늘 만나던 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은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몇 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갑자기 지은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김 과장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지은이 몰래 자신의 핸드폰에 알림 접근 권한을 복제해둔 민준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대주주로서 지은은 모든 법인 계정에 대한 관리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출금 500만 원. 수신인 카카오페이. 최윤아. 시간 오전 1시 5분. 지은은 계단 쪽을 돌아보았다. 민준이 잠시 깨어나 돈을 보내고 그의 불륜에 대한 사과를 하고 다시 잠든 것이 틀림없었다. 500만 원은 아마 다이아몬드를 받지 못해 화가 난 유나를 달래기 위한 돈일 것이다. 참 싸구려네, 당신. 지은이 속삭였다. 지은은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이제는 역겨운 타인처럼 느껴지는 남자 옆에 누웠다. 민준이 잠결에 살짝 움직였다. 그의 팔이 지은의 허리를 감쌌다.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더러운 손이 자신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오늘 밤은 편히 자, 민준 씨.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곧 평생 잠 못 이루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일하는 지사 사무실. 유나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고 옆자리 동료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너 왜 그래, 유나야. 아침부터 배고픈 사자 같네. 동료인 리나가 물었다. 닥쳐,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유나가 쏘아붙였다. 유나는 핸드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어젯밤 민준에게서 온 500만 원 이체는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제의 창피함을 씻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어제 그녀는 도둑처럼 보석 가게에서 허둥지둥 도망쳐야 했다. 심지어 멀리서 민준의 본처가 여왕처럼 우아하게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았다. 반면 자신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쇼핑몰 화장실에 30분 동안 숨어 있어야 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강민준, 자기야. 어제 일은 미안해. 와이프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내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됐어. 나중에 프로젝트 자금 들어오면 2배로 보상해 줄게. 유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코웃음을 쳤다. 약속, 약속, 지겨운 약속. 유나는 길고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답장을 쳤다. 최유나, 약속은 필요 없어, 오빠. 나 어제 너무 창피했어. 자기가 큰 회장님이라면서
어떻게 신용카드 하나를 아내한테 통제당해? 오빠는 남편이야? 아니면 노예야? 유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민준 같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본사. 그의 호화롭지만 감옥처럼 느껴지는 사무실에서 민준은 붉어진 얼굴로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골치가 아팠다. 오늘 지은이 사무실에 왔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장실에 앉아 재무팀을 불러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민주는 꼼짝할 수 없었다. 유나를 만날 수도 전화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유나까지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민주는 회의 테이블 아래에서 몰래 유나에게 답장을 보냈다. 강민준, 좀만 참아줘, 자기야. 지금 지은이가 갑자기 감사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안 좋아. 나 더 힘들게 하지 마. 최유나, 아, 그래서 아내가 더 무섭다는 거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제대로 된 보상이 없으면 우리 그냥 헤어져. 아니면 내가 직접 본사로 찾아가서 서지은 사모님이랑 인사라도 할까? 좋은 분 같던데.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협박은 현실이었다. 유나는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만약 유나가 지은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무작정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그에게는 거액의 현금이 없었다. 어제 카드 분실 사건 이후 그의 모든 금융 접근권은 지은의 감시하에 있었다. 갑자기 민준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은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민준은 놀라서 핸드폰을 던질 뻔했다. 여보, 깜짝이야.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는 서둘러 핸드폰 화면을 껐다. 지은은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미안해, 여보. 커피 좀 가져왔어. 아까부터 얼굴이 너무 굳어 있길래 감사 결과 나올까봐 무서워. 뭐, 아니야. 우리 재무는 깨끗해. 민준이 변명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지은은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고 민준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위치는 의자에 앉은 민준보다 약간 높았다. 지배적인 자세였다. 여보,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스테이크 먹고 싶어. 좋아. 어디서? 청담동에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거기 맛있대. 그리고 당신 커리어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싶어. 지은이 민준의 셔츠 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청담동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그곳은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유나는 자주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심지어 매주 금요일 밤마다 친구들과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었다. 거기는 가지 말자, 여보. 금요일에 청담동은 너무 막혀. 그냥 집 근처에서 먹자. 민준이 제안했다. 지은은 애교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나 거기 스테이크 먹고 싶단 말이야. 무조건 거기서 먹을 거야. 저녁 8시로 예약해뒀어. 늦지 마. 지은은 민준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밖으로 나갔다. 일 계속해, 여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지은이 나간 후 민준은 힘이 쭉 빠졌다. 그는 서둘러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민준, 오늘 밤 청담동 울프강에는 절대 오지 마. 나 지은이랑 거기서 저녁 먹을 거야. 나타나기만 해봐.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유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비웃었다. 아, 내 단골집에서 애정 과시를 하시겠다. 알았어, 강민준 씨. 그날 밤 청담동의 스테이크하우스는 매우 붐볐다.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재즈 음악,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은과 민주는 방 중앙에 꽤 좋은 자리에 앉았다. 지은은 심플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로 눈부셨다.
반면 민주는 불안해 보였고 그의 눈은 마치 경찰에 쫓기는 범인처럼 계속해서 입구를 힐끗거렸다. 왜 그래, 여보?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누구 찾아? 아니, 아무도 안 찾아. 그냥 좀 덥네. 민준이 물을 급하게 들이키며 대답했다. 그래, 에어컨은 시원한데. 지은은 미소 짓고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고기 정말 맛있다. 젊은 애들이 왜 여기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알겠네. 혹시 알아? 당신 그 예쁜 비서도 여기 좋아할지. 민주는 사례가 들렸다. 지은은 재빨리 냅킨을 건넸다. 천천히 먹어, 여보. 비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놀라? 당신 비서 이름이 뭐였지? 유나? 맞지? 어, 최유나. 왜 갑자기 걔 얘기를 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회사 지출 보고서를 보니까 최유나 이름으로 된 컨설턴트 비용이 있더라고. 그냥 비서가 언제부터 컨설턴트 비용을 받나 궁금해서. 혹시 당신 비즈니스 컨설턴트도 겸하고 있나? 지은의 시선이 민준의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었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지은이 감사 결과를 이렇게 빨리,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꺼낼 줄은 몰랐다. 그건 격리팀에서 잘못 입력한 것 같아, 지은아.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 너무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지은은 다시 미소 지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은 미소였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유나가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유나는 지은의 검은 드레스와 대조되는 매우 눈에 띄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나는 그들을 보았다. 당연히 보았다. 그녀는 일부러 온 것이었다. 유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똑바로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쳐 걸어갔다. 스쳐 지나갈 때 유나는 잠시 멈춰서서 놀란 척했다. 어머, 강 대표님. 유나가 꾸며낸 달콤하고 약간 큰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주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나 씨, 여기서 저녁 먹나? 네, 대표님, 단골이거든요. 유나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는 지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도전적이었고 지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이분이 서지은 사모님이시죠? 지은은 천천히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일어서지 않고 우아하게 앉아 누가 이 자리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었다. 지은은 예의 없는 하녀를 바라보는 여왕의 눈빛으로 유나를 보았다. 네, 내가 서지은이에요. 당신은 내 남편의 직원, 최윤아 씨? 지은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개인 비서입니다, 사모님. 유나가 개인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정정했다. 아, 비서. 듣자 하니 멀티태스킹을 잘해서 사무실 밖의 일까지 처리한다고 하던데. 지은이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비꼬았다. 유나는 비웃었다. 저는 그냥 강 대표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걸 도와드릴 뿐이에요, 사모님. 가끔 대표님께서는 집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든요. 테이블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그는 유나가 폭발해서 지금 모든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웠다. 유나 씨, 저기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민준이 유나를 쫓아내려는 듯 재빨리 말을 끊었다. 네, 대표님. 천천히 하세요. 유나가 작게 웃었다. 그럼 사모님, 로맨틱한 저녁 식사 즐기세요. 유나는 그들로부터 세 테이블 떨어진 자신의 자리로 유유히 사라졌다. 저녁 식사 내내 유나는 계속해서 민준 쪽을 쳐다보았다. 때로는 민준을 향해 와인잔을 들어 올려 건배하는 시네스를 하기도 했다. 민준은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마치 고무를 씹는 기분이었다. 반면 지은은 스테이크를 맛있게 다 먹었다. 당신 비서, 참 공격적이네, 여보. 유나가 떠난 후 지은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조심해,
저런 여자들은 보통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당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 응응, 지은아. 내가 사무실에서 따끔하게 혼내줄게. 민준이 힘없이 대답했. 좋아. 아, 그리고 사무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은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비즈니스 모드가 켜졌다. 내가 당신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할게. 당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책이야. 민준의 눈이 약간 빛났다. 새로운 막이 시작되었군.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12번 테이블의 대화는 이제 막 본론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은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녀는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강원도에 개발하지 못한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던 거 알지? 지난달에야 겨우 허가가 나온 광산 부지 말이야. 지은이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노려왔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 손댈 수 없었던 보물 같은 자산이었다.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은 증명이 필요해. 지금까지 회사 사람들은 당신을 그냥 서지은의 남편이나 회장님 사위로만 생각했잖아. 그게 당신 남성적 자존심에 상처가 됐을 거야. 지은이 거짓된 공감의 말투로 말했다. 민주는 감동받았다. 응, 지은아. 그게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야. 나도 큰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강원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당신에게 전부 맡기려고 해. 100%. 지은이 말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야. 지은아, 농담 아니지? 진심이야. 나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전담할 새로운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면 해. 이름은 보르네오 개발로 하자. 당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팀을 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거야. 와, 민준의 어두웠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억 원의 돈이 춤을 추었다. 만약 그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더 이상 신용카드 한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유나에게 목걸이뿐만 아니라 보석 가게를 통째로 사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여보. 지은이 말을 이었다. 조건이 뭔데? 뭐든지 할게. 이건 크고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당신의 헌신을 보증하길 원해.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재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성실서약서에 서명해야 해. 그래서 이익이 나면 순이익의 20%를 보너스로 받게 될 거야. 그건 엄청난 액수야, 여보. 하지만 관리 부실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모회사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어. 20% 보너스와 완전한 통제권이라는 말에 이미 눈이 먼 민주는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머릿속에서 그는 그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게다가 그는 항상 자신이 똑똑하지만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동의해, 지은아.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한 거지. 고위험, 고수익이잖아. 민준이 열광적으로 대답했다.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젝트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첫 3개월 동안은 거기 머물러야 해.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서울에서 3개월이나 떨어져 안락함과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그는 유나의 테이블 쪽을 힐끗 보았다. 만약 그가 완전한 권력과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유나를 몰래 그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다. 유나는 분명 사치를 약속하면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서울에 있는 지은의 감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였다. 알았어, 지은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갈 준비가 됐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승리의 미소였다. 민준은 방금 자신의 무덤을 팠다. 그 강원도 프로젝트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환경 허가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과의 토지 분쟁이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너무 위험해서 그 땅을 일부러 방치했던 것이다. 민준을 법적 책임자로 지정함으로써 지은은 방금 남편을 곧 터질 모든 법적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감당할 제물로 만들었다. 게다가 지은은 민준이 그곳에 도착하는 즉시 본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끊을 예정이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공증인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자. 축하해, 강 대표 이사님. 지은이 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민준이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방 건너편에서 유나는 그들이 건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그녀는 민준이 들어 올린 그 잔이 그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미래까지 죽일 독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은 지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미끼는 물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올가미를 당길 시간뿐이었다. 그날 아침 아르타 위세사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마호가니 재질의 긴 테이블에는 이사진과 회사 공증인이 앉아 있었다. 지은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준 앞에는 OCM 두께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 이끌게 될 새로운 자회사 보르네오 개발의 설립 증서와 협력 계약서였다. 먼저 조항들을 읽어보시죠, 강 대표님. 지은 가족의 신임을 받는 베테랑 공증인 박 변호사가 말했다. 특히 이사의 절대적 책임에 관한 18조를요. 대표이사 직함과 20% 보너스라는 환상에 이미 취해버린 민주는 그 페이지를 대충 넘겼다. 그는 첨부된 예상 수익 수치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그는 45페이지의 작은 조항을 주의 깊이 읽지 않았다. 이사의 과실 또는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운영 손실, 법적 분쟁 및 재정적 의무는 모회사의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전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배선할 개런티 된다. 다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님. 표준적인 기업 계약서잖아요. 민준이 아는 체하며 대답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다. 작년에 지은이 선물한 펜이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확실해, 여보? 개인 변호사랑 먼저 상의 안 해봐도 괜찮겠어. 민주는 얕보는 듯 웃었다. 에이, 지은아, 어차피 우리 가족 회사잖아. 내가 내 아내를 못 믿겠어. 그리고 난 빨리 움직이고 싶어. 다음 주에는 중장비가 들어가야 해. 슥슥. 민준의 서명이 1만 원짜리인지 위에서 그어졌다. 문서 하나, 둘, 셋. 잉크가 그어질 때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 관해 스스로 박는 못이었. 성립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강 대표님. 이제 완전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정중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도 천천히 절제된 박수를 쳤다. 축하해, 여보. 내일 아침 강원도행 KTX 표는 내 비서가 준비해뒀어. 기억해. 부지 개간을 감독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은 거기 있어야 해. 지은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보스. 민준이 지은을 향해 윙크를 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커피숍에서 몰래 유나를 만났다. 그는 새 오피스텔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호화로운 오피스텔은 아니었지만 임시 거처로는 충분했다. 자기야, 나 내일 강원도로 떠나. 너도 같이 가자. 민준이 제안했다. 나 이제 대표이사 됐어. 거기 가면 우리 회사 빌라에서 지낼 거야. 나중에 너는 행정 컨설턴트로 등록해서 공식적으로 월급도 받게 해줄게.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야, 오빠? 빌라? 와, 휴가 가는 것 같겠다. 당연하지. 일단 지금 당장 짐 싸. 근데 우리 비행기는 따로 타고 가자.
지은이 쪽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공항에서 만나. 그들은 몰랐다. 민준이 말한 빌라는 사실 편의 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야자수습 한가운데의 작업 숙소에 불과했다. 민준 자신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지은이 우연히 보여준 오래된 사진들만 봤을 뿐이다. 아직 상태가 좋았던 5년 전의 사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지은 옆에서 깊이 잠들었다. 반면 지은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신한은행 박 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서지은, 법적 서류 서명 완료. 보르네오 개발에 대한 모회사 자산 동결 프로토콜 활성화. 내일 정오 12시 모든 구제 금융 지원 중단. 박 부장, 알겠습니다, 사모님. 실행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민준과 유나를 찌는 듯한 더위로 맞이했다. 오염된 서울의 더위가 아니라 몇 분 만에 옷이 끈적거릴 정도로 습한 더위였다.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도착 터미널에서 만난 민준과 유나는 이제 약속된 관용차를 기다리며 공항 도로변에 서 있었다. 유나는 여름 원피스에 넓은 책모자를 쓰고 명품 옷으로 가득 찬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도대체 차는 언제 와, 오빠? 너무 더워. 화장 다 녹아내리겠어. 유나가 목을 부채질하며 불평했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지사에서 제네시스 GV80을 보냈을 텐데. 민주는 지은이 알려준 현장 관리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갑자기 마른 진흙으로 뒤덮인 낡은 더블캡 트럭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창문은 수동으로 열렸다. 운전사는 팔에 투박한 문신이 있는 중년 남자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강 대표님 찼소. 운전사가 거칠게 물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네, 제가 강민준입니다. 대표이사요. 제 관용차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차요. 다른 차들은 다 엔진 고장 나서 술이 들어갔소. 타쇼. 현장까지 흙길로 4시간은 더 가야 하니까. 운전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유나는 입을 떡 벌렸다. 뭐? 이 고물차를 타라고. 오빠. 나 안 타. 냄새나. 일단 타자. 거기 도착하면 다른 차로 바꾸면 되잖아. 민준이 그녀를 달래며 속삭였다. 그 자신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4시간의 여정은 지옥이었다. 차 에어컨은 고장났고 길은 심하게 울퉁불퉁해서 속이 메스꺼웠으며 핸드폰 신호는 잡혔다 끊겼다를 반복했다. 유나는 쇠문에 다리가 부딪혀 멍이 들었다며 길 내내 불평하고 울었다. 민주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보르네오 개발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그들을 더 세게 후려쳤다. 사진에서 본 수영장 딸린 호화빌라는 없었다. 대신 있는 것은 컨테이너 사무실과 여기저기 지붕이 새는 목조주택 몇 채뿐이었다. 전기는 시끄러운 발전기를 이용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야? 오빠? 유나는 누런 물이 나오는 화장실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빌라라며. 이건 염소울이잖아. 기다려. 내가 지은이한테 전화해 볼게.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민주는 다급하게 신호를 찾았다. 그는 물탱크 근처에서 간신히 신호 한 칸을 잡았다. 여보,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왜 시설이 이 모양이야? 고물차에 이런 누추한 숙소까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준이 소리쳤다. 전화기 저편에서 지은의 목소리는 맑고 평온했다. 그녀는 스파를 받고 있었다. 아, 도착했구나, 여보. 미안.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빌라 리모델링이랑 차량 교체 예산은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 이제 당신이 대표이사니까 새로운 시설을 사려면 먼저 수익을 내는 게 당신 임무야. 계약서에도 시설은 현장 상황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힘내 여보. 딸깍.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눅눅한 매트리스 위로 핸드폰을 내던졌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고 느꼈지만 아직 그에게는 갓 발급된 보르네오 개발의 법인카드가 있었다. 초기 운영 자금으로 5억 원의 한도가 있었다. 진정해. 유나야. 우리 여기서 잘 필요 없어.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자. 좀 멀어도 편한 게 중요하잖아. 민준이 위로했다. 그들은 지사 운전사가 돌아가기를 거부해서 현지 주민의 차를 빌려 다시 시내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의 4성급 호텔에 도착한 민주는 자신감 있게 보르네오 개발 법인카드를 내밀었다. 접수원이 카드를 긁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승인 거절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새 카드인데 여전히 거절됩니다, 손님. 잔액 부족 또는 계좌 동결이라고 뜹니다. 민주는 힘이 쭉 빠졌다. 그는 지은에게서 받은 추가 카드인 개인 카드도 시도해 보았다. 역시 승인 거절. 지은은 모든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다. 오빠, 설마 돈 없다는 건 아니지? 옆에 있던 유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갑을 다른 가방에 두고 왔어.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일단 자기 카드로 먼저 계산해. 나중에 회사에서 경비 처리해 줄게. 유나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거칠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민준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모은 저축이었다. 내일 당장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둬.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보르네오 개발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0원. 지은이 약속했던 운영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현지 법무팀으로부터 이메일이 와 있었다. 토지 분쟁 통지. 현지 조합과의 토지 분쟁 상태로 인해 모든 중장비의 운영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사는 모레 법원에 출두하라는 요청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낯선 땅에 돈 한 푼 없이 홀로 남겨졌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으며 요구가 점점 많아지는 내연녀를 데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는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지은이 본사 인사팀을 통해 업무 진행 보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급여와 수당 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지은은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고 오직 공식 회사 이메일로만 소통하려 했다. 유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식비와 호텔비를 내느라 그녀의 저축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본사 송금이 막혔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날 아침 호텔 로비, 아침 식사 시간에 시한폭탄은 마침내 터졌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핸드폰에 뜬 알림을 보았다. 핸드폰에 동기화된 이메일을 통해 온지은의 메시지였다. 내용은 이랬다. 여보, 돈 좀 아꼈어요. 지사 재무보고서에 수입이 0원으로 나오네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계약서에 따라 일단 당신 개인 돈을 먼저 써야 해요. 유나는 그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오빠? 개인 돈을 쓰라고. 당신이 사장이라며 내 핸드폰 돌려줘. 민준이 뺏으려 했지만 유나는 피했다. 솔직히 말해. 너 사실 돈 하나도 없는 거지? 대표라더니 부자라더니. 유나가 소리쳤다. 다른 호텔 투숙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어, 자기야.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민준이 소리쳤다. 참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떠돈 지 벌써 일주일이야. 나 서울 갈래. 지금 당장 비행기 표 끊어줘. 돈 없어. 내 카드 지은이가 다 막았어. 마침내 민준이 실토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누리던 사치는 전부 다 아내 거였단 말이네? 당신은 그냥 얹혀 살았던 거고.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자존심은 내연녀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이 기생충 같은 놈. 유나는 민준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내가 너 따라온 게 후회돼. 사모님 될 줄 알았더니 거지가 됐네. 유나는 방으로 달려가 짐을 쌌다. 민준이 뒤쫓아가 말리려 했지만 유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나 건드리지 마. 나 혼자 서울 갈 거야. 그리고 너, 내가 내 마누라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그래서 이혼이나 당해버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그 여자도 이미 알고 있을걸. 하지만 유나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지은이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유나는 지은이 아직 조종할 수 있는 어리석은 아내라고 생각했다. 유나는 그들의 불륜 증거를 지은에게 보내 민준을 파멸시키고 싶었다. 지은이 민준과 이혼하고 그를 무일푼으로 만들기를 바랐다. 민준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대한 복수였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공항 가는 택시를 탄 유나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녀는 지은의 계정을 찾았다. 그녀는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냈다. 유나 초이, 안녕하세요 서지은 사모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는 남편분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지금까지 저와 바람을 피웠어요. 사모님 돈으로 저를 강원도까지 데려왔고요. 이게 증거예요. 유나는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 호텔 사진, 비행기 표 사진, 그리고 민준이 지은을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험담하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첨부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이체해준 내역까지. 유나는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꼴 좋다, 강민준. 너 이제 그 부잣집에서 쫓겨날 거야. 유나가 몰랐던 것은 서울에서 지은이 자신의 서재에 편안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뒤에 말림이 도착했다. 지은은 그것을 열어 조금의 마음의 동요도 없이 사진들을 보았다. 오히려 지은의 입가에 큰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유나 씨. 지은이 중얼거렸다. 이 총알을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덕분에 간통죄 증거를 찾느라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됐네. 지은은 여러 번 스크린샷 버튼을 눌러 모든 증거를 체크메이트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했다. 그리고 지은은 유나의 DM에 짧게 답장했다. 제니네스요. 정보 감사합니다. 최유나 씨. 이 증거는 내일 아침 임시 주주총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즐거운 귀국길 되세요. 유나는 공항 대기실에서 그 답장을 읽었다. 그녀의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임시 주주총회. 유나는 갑자기 자신이 민준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은이 민준을 도살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도난 자금 수령자로서 자신 또한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르타위세사 타워 40층. 임원 회의실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이것은 의장인 지은의 요청으로 갑자기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 EGM이었다. 그곳에는 지은의 삼촌들, 소액 주주들, 재무이사, 법무팀, 그리고 물론 독립회계감사인 김 과장이 참석했다. 보르네오 개발 대표이사 강민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아직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이 강원도에 갇혀 있었다. 주주 여러분, 지은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깨끗한 흰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이 회사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손이 깨끗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오늘의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강민준 대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청렴도 평가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 슬라이드, 민준건설 및 보르네오 개발 재무보고서. 김 과장님께서 수행하신 회계감사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15억 원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운영비로 설명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은이 말했다. 화면의 그래프는 급격히 하강하는 붉은 선을 보여주었다. 이 자금은 접대비,
허위 출장비, 컨설턴트 비용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현장 증거에 따르면 이 자금은 제3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사진이었다. 어제 유나가 보낸 바로 그 사진들이었다. 회사 계좌에서 유나의 계좌로 이체된 증거 사진. 민준이 유나에게 쇼핑 자금으로 프로젝트 돈을 약속하는 대화 캡처. 회의실은 술렁였다. 지은의 삼촌인 박 이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괘씸한 놈. 우리 배당금을 여자 노는데 썼단 말인가. 지은은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민준 씨는 강원도에서 허위 중장비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토지 분쟁으로 인한 위약금 때문에 회사에 50억 원의 잠재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재무이사가 외쳤다. 맞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명된 설립증서 18조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형사상 과실로 인한 모든 손실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입니다. 지은은 모든 참석자를 둘러보았다. 저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강민준 씨를 아르타 위세사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불명예 해임한다. 둘째, 15억 원의 자금 환수 및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 명의로 청구한다. 셋째, 48시간 내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횡령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다. 동의합니다. 박 이사가 외쳤다. 동의합니다. 다른 주주들이 일제히 외쳤다. 의사봉이 3번 울렸다. 땅, 땅, 땅. 민준의 경력은 끝났다. 해고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기술적으로 아내 가족의 회사에 6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지은은 서류철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녀가 이미 기억 속에서 묻어버린 남편을 위한 눈물은 없었다. 법무팀장님, 내용 증명 준비해서 당사자 집 주소와 이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지금 즉시 이 건물에 대한 그의 모든 출입 권한을 차단하세요. 3일 후 민주는 온라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자신의 명품 시계를 강원도 중고시장에서 헐값에 판 후에야 겨우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엉망이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셔츠는 구겨지고 땀 냄새가 났다. 그는 곧장 한남동에 있는 그들의 호화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는 화를 내고 싶었다. 지은에게 따지고 싶었다.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다. 높이 솟은 집 대문 앞에 도착한 민주는 차고 문 리모컨을 눌렀다. 작동하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안 됐다. 민주는 아직 요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서 내려 철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문 열어요. 저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경비 아저씨가 초소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문틈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내 집이기도 하잖아요. 민준이 문을 찼다. 그러지 마세요, 도련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도 다 바뀌었어요. 도련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민준 뒤에 멈춰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중 한 명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그 남자가 물었다. 네, 당신들은 누구요? 민준이 쏘아붙였다. 저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왔습니다. 서지은 사모님과 아르타 위세사 그룹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통지서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내용을 읽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표이사직 불명예 해임 통지서, 서울가정법원에 제출된 이혼 소송장,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6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서, 직무상 횡령 혐의 형법,
제356조에 대한 경찰 고발 통지서.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 민준의 다리가 풀렸다. 종이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다. 14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시면 저희 의뢰인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토지와 차량을 포함한 강민준 씨의 모든 개인 자산을 압류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무미건조하게 덧붙였다. 말도 안 돼.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리가 없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지은 사모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민준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인데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위해 골랐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기억해. 그건 비쌌지만 당신의 배신값은 훨씬 더 비싸. 가난을 즐기도록 해. 변호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차에 올라 떠났다. 문 뒤에 경비 아저씨는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초소문을 닫았다. 민주는 보도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수십억의 빚에 쫓기며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이 퍼지면 그의 사교계 친구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렸다. 손님, 요금부터 내시죠.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다.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방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약하고 순종적이라고 여겼던 여자, 지은이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나는 서울 동부 외곽의 3X, 3미터 크기의 좁은 고시원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호화로운 오피스텔, 쇼핑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자랑하던 삶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그녀 앞에는 명품 옷과 값비싼 가방이 담긴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민준이 선물한 가짜 에르메스 가방 중 하나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헐값에 팔았다. 이번 주를 버티기 위해서였다. 젠장, 강민준. 젠장. 유나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세며 욕을 퍼부었다. 유나는 불륜 증거를 지은에게 보내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이 민준을 파멸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자신은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나는 법의 세계에서는 범죄 수익을 받은 사람도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잊었다. 똑똑똑. 그녀의 방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온라인 대출 추심원일까? 아니면 민준이 그녀를 찾아온 것일까? 실례합니다.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경찰, 왜 경찰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문 잠금을 풀었다. 사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서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그들 뒤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지은의 변호사 팀원 중 한 명이었다. 최윤아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단호하게 물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피의자 강민준 씨가 저지른 아르타 위세사 그룹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중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강제 연행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 이사했어요. 경찰관님. 출석 요구서 온 줄 몰랐어요. 유나는 울기 시작했다. 저는 관련 없어요. 저는 그냥 강 대표님한테 용돈 좀 받았을 뿐이에요. 지은의 변호사가 한 걸음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최윤아 씨. 형법 제33조 공범 및 범죄 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범죄 수익을 수령한 것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 5년까지 가능하죠. 유나의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 감옥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아직 젊어요. 그렇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내부 고발자가 되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하십시오. 민준의 모든 비리를 털어놓으세요. 그가 얼마를 송금했는지, 회사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전부. 만약 당신이 정직하게 저희가 민준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돕는다면 서지은 사모님께서는 당신을 형사 고소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마스카라를 번지게 해 그녀의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 민준에게 충성을 지키고 함께 감옥에 가거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민준을 배신하거나 유나처럼 이기적인 여자에게 그 선택은 매우 쉬웠다. 증언하겠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대답했다. 모든 걸 폭로할게요. 민준이 저한테 돈을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그가 모든 것의 주범이에요.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모든 대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을 챙기시고요. 유나는 경찰차에 끌려 들어갔다. 차 안에서 그녀는 핸드폰에 있는 민준과의 모든 추억 사진을 삭제했다. 더 이상 사랑은 없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2주 후 오후부터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다. 한남동에 있는 지은의 호화로운 저택 높은 대문 앞섬에 한 남자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흠뻑 젖은 낡은 후드티에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밑창이 떨어지기 시작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게 파였으며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지난 10일 동안 모든 자산이 은행에 압류되고 돈 한 푼 없어져 모스크와 가게 처마 밑을 전전하며 노숙했다. 친구들은 그가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을 알자마자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시골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민주는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지은의 자비였다. 검은색 SUV 한 대. 예전에 그가 자주 타던 바로 그 차가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민준의 비참한 모습을 비췄다.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 들어가려 했다. 민준은 무모하게 행동했다. 그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양팔을 벌렸다. 지은아, 지은아, 멈춰.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다. 차가 급정거했다. 지은의 개인 기사인 박 기사님이 쫓아내려고 내리려 했지만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지은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는 민준을 분노가 아닌 방해하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텅 빈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의 더러운 손이 비싼 차문을 움켜쥐었다. 지은아,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쫓기는 거 더는 못하겠어. 나 지낼 곳도 없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민준의 더러운 손이 자신의 비싼 차 문을 더럽히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 내 남편이잖아, 지은아. 우리 행복했던 적도 있잖아.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 안 나. 우리 결혼 서약도 기억하잖아. 민주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렀다. 나 변할게. 내 운전기사가 될게. 정원사가 될게.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나 감옥만은 보내지 마. 제발, 지은아. 마침내 지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수술용 칼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결혼 서약? 지은은 비웃었다. 그 서약은 당신이 회사 돈을 그 창녀 계좌로 이체했을 때 이미 팔아넘겼잖아, 여보. 유나가 나를 유혹했어. 내가 당한 거야. 민주는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아, 유나는 이미 경찰에서 증언했어. 당신이 사치를 약속했다고 말이야. 지은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신혼여행 말인데
그때 비행기 표랑 호텔비 누가 냈는지 기억나? 우리 아빠야. 당신 사업 자금은 누가 대줬는지 기억나? 나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당신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그건 은혜의 빚이 아니야, 민준 씨. 그건 형사상의 채무고 빚은 갚아야지. 지은은 창문을 올리는 버튼을 눌렀다. 지은아. 안 돼, 지은아. 민주는 손으로 창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차의 전동 모터 힘이 더 강했다. 창문은 단단히 닫혔다. 지은은 운전석 칸막이 유리를 두드렸다. 가요, 박 기사님. 저 미친 사람은 무시하세요. 차는 따뜻하고 안락한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철문이 민준의 얼굴 앞에서 천천히 닫혔다. 쾅! 민준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땅을 치며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는 집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한때 살았던 집, 왕처럼 느껴졌던 그 집이 이제는 그가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요새가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추운 경비 초소에서 떨며 잠들었다. 화려했던 과거와 철창 뒤에 암울한 미래의 그림자에 둘러싸인 채 3개월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정은 만원이었다. 이 사건은 내연녀 위해 아내 돈 횡령한 기생충 남편 정의 구현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많은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민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주황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몸은 깡말랐다. 잘 나가던 사교계 명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는 재판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인 강민준, 일어서세요. 재판장이 명령했다.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숙여 지은 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난주 유나가 증언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 유나는 증인석에서 그를 철저히 궁지로 몰아넣었다. 강 대표님이 저한테 돈을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판사님. 합법적인 보너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훔친 돈인 줄 몰랐어요. 그는 아내가 인색하고 못돼서 바람을 피운 거라고 말했어요. 유나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2번 찌르는 비수 같았다. 피고인 강민준은 형법 제356조 및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선고한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4년 반, 그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르타 위세사 그룹에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자산은 국가에 의해 경매에 붙여질 것이다. 땅. 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검찰 수사관들이 즉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터졌다. 법정에서 나와 호송차로 끌려가는 동안 민주는 복도에서 지은과 마주쳤다. 지은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잠시 멈췄다. 지은아.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만족해. 지은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승리의 미소도 사악한 웃음도 없었다. 오직 섬뜩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이건 만족의 문제가 아니야, 민준 씨.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결과의 문제야. 당신이 그 보석 가게 앞에 섰을 때
이 길을 선택한 건 당신이었어. 나는 그냥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을 뿐이야. 후회해, 지은아. 그 후회는 하느님께나 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지은은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또각 멀어져 갔다. 수사관들에게 거칠게 끌려 철창 달린 차에 타는 민준을 뒤로 한 채 다른 구석에서 유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 감옥은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망가졌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회사의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아무도 배신자 비서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도시 외곽의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정의는 각자의 길을 찾아갔다. 서울의 저녁에는 황금빛 주황색이었다. 지은이 쇼핑몰 로비에서 나왔을 때 발렛 직원이 그녀의 차를 가져왔다. 지난주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산 최신형 이도어 스포츠 쿠페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 조수석에 보석 쇼핑백을 놓았다. 비어 있었지만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 자리였다. 지은은 시동을 걸었다. 스포츠카 엔진의 부드러운 굉음이 감미롭게 들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차의 블루투스에 연결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지은이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지은 위세사님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수영인 강민준 씨 명의의 분당 소재 아파트와 SUV 차량 한 대가 내일 아침 경매에 붙여질 예정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이신 사모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까?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분당의 그 아파트는 그들이 결혼 초에 함께 산 첫집이었다. 달콤하고 씁쓸한 추억이 가득한 집. 그 SUV는 민준이 죽도록 자랑하던 에마였다. 지은은 앞에 도로를 바라보았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아니요,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그런 고물은 필요 없어요. 경매 수익금은 위세사 재단 이름으로 보육원에 바로 기부해 주세요. 제 통장에는 그 돈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더러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고결하신 분이시네요. 고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리는 것뿐이에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살짝 열린 창문으로 저녁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지은은 룸미러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6개월 전 보석 가게 기둥 뒤에서 떨며 울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기생충 같은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여자는 죽었다. 지금 있는 것은 새로운 지은이었다. 독립적인 지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남자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은. 그녀는 옆 좌석에 보석 상자를 집어들었다. 한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다이아몬드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잘 가, 민준. 그녀는 바람에 속삭였다.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녀는 차 오디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볼륨을 높이고 지평선을 향해 질주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 자신이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이며 주연 배우였다.